네, 계속해서 의학 전문가와 이 건강에 유익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오늘의 건강 시간입니다. 네, 우리 아이가 미소가 없거나 언어 발달 지체와 같은 징조를 보인다면 충분히 우리 아이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건강 이번 시간에는 초기 유아 자폐증으로도 유명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충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손정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데요. 네, 사실은 이렇게 영화에서 모 주인공이 이 병을 질환을 겪으면서 나오진 일화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우선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말도 좀 어려운데요.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말이 어렵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마 의학 용어 중에 스펙트럼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장애는 아마 거의 유일할 맞아요. 겁니다. 생소합니다. 하지만 이제 짐작하시다시피 원래는 자폐증이라고 많이 알려졌던 장애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상당히 저하되거나 부재 현상을 보이고 사회적 관심사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그런 장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한 일원으로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뒤처진다. 이런 질환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통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른들에게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네, 사실은 전 연령대에서 다 관찰될 수 있는 상당히 만성적인 상태이고요.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는 사실 좀 많이 드물죠. 그렇군요. 예, 그게 또 과거 진단 기준, 그러니까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의 그 과거 진단 기준에는 만 3살까지를 기다려보라는 문구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소아과,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에게 보호자분들께서 우리 아이가 자폐증이 아닐까요? 해서 데리고 오셨는데 기다려봅시다. 근데 결국 그 결과는 오히려 이제 만 3세 넘어서 자폐증이라고 진단이 됐는데 막상 치료가 빨리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 성인기에도 계속 그 문제들이 심한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최근에 진단 기준에서는 이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무지개 스펙트럼처럼 다양하고 그리고 가벼운 경우부터 심한 경우를 이제 아우르는 말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잘만 관찰하면은 만 1세 내외 그리고 지금 여러 연구에서 뭐 만 2개월, 3개월 이때 어떤 보이는 사인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조기 진단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점점 가능해지는데 어쨌거나 나타나는 연령대는 전 연령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 3살까지 보통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입장도 좀 이해가 된다시피 발달이 조금씩은 늦은 또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발달이 자연스럽게 늦은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건지 많이들 걱정스럽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동양권 특히 우리나라 늘 이 어르신들이 늦은 아이야 기다려봐. 근데 서양권은 다르거든요. 이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표정이라든지 또 다른 이야기지만 코로나 사태 때 유럽 같은 데는 마스크 쓰는 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는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잘 안 쳐다봐도 괜찮아 기다려보자 이런 어떤 부분이 사실 긍정적인 역할을 작용으로 전 사회에는 작용했지만 자폐 스펙트럼의 조기 발견이라는 면에서는 사실은 부정적인 마이너스적인 측면을 좀 띄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나타나는 원인은 뭐 유전적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좀 걱정이 굉장히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좀 나타나게 되는지요?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서 조금 유전 이외에 또 다른 부분들도 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유전이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설명하는 그 일종의 퍼센테이지가 약 한 80%는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있습니다. 높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유전이라고 하면은 항상 그 다음 세대로 전달되느냐라는 건데 그게 요즘은 돌연변이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엄마의 뱃속에서 어느 단계에 이 아이의 일부 뇌에서 이 돌연변이가 생기는 소위 말하는 이제 모자이시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그 후대로 유전은 안 되고요. 네. 하지만 역시 부모의 어떤 단계에서 예를 들면 부모의 어떤 아버님의 정자세포라든지 어머님의 난자에서 네. 생긴 돌연변이는 그것은 이제 그 뒤로도 유전이 좀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유전자가 거론되고 그 다양한 유전자가 뇌의 다양한 물질들에 영향을 일으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뇌의 사회적 뇌라고 하는 어떤 여러 영역들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네. 그 사회적 뇌의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것 이게 원인에서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는 자폐증이 네. 냉장고 엄마라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냉장고처럼 차가운 엄마이기 때문에 양육을 안 해서 그렇다라는 그 원인 때문에 수많은 엄마들이 이 낙인을 받았었죠. 아이와 교감이 부족하다는 의미시죠? 예,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생물학적인 어떤 네. 문제, 유전이자 뇌의 어떤 기능적, 구조적 이상의 문제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네. 내가 아이와 교감이 부족하진 않았나 네. 자책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이가 정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다면, 그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보통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일찍 알아차리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잘 관찰하면은 여러 가지 의심 증상들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만 1세 전이라도 네. 아이가 이상하게 1개월 내지 2개월, 생후 1, 2개월 때는 이 낯가리지 않고 네. 사람들 눈도 잘 쳐다보고 방글방글 웃기도 하는 네.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 생후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인데도 이상하게 사람 눈을 거의 쳐다보지 않는다든지 두 번째는 3, 4개월 되면은 옹알이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옹알이가 그냥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배고플 때 나오는 옹알이, 즐거울 때 나오는 옹알이, 그렇군요. 그리고 옹알이의 양도 중요하고 높낮이도 중요하고. 네. 근데 옹알이가 상당히 적거나 아니면은 그 적더라 하더라도 의미가 있으면은 네.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의미 없는 어떤 옹알이 수준으로 보인다든지 네. 이런 것도 의심 증상이 되겠고 세 번째는 만 7개월에서 8개월만 되면은 네. 그때 이제 낯가림도 시작되고 그렇죠. 낯선 사람 보면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소위 말하는 분리불안, 낯선이 불안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데 그게 없거나 네. 약한 경우도 의심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이 어린아이들은 네. 안아보면은 착 감깁니다. 그런가요? 그죠? 어린아이를 안으면은 착 감기고 네. 이렇게 푸근한 느낌을 엄마가 드는 자세를 취하는 이건 거의 반사적인 수준인데 이상하게 어떤 아이들은 안으면은 축 처진다든지 아니면 안기기는 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뭔가 나한테 이렇게 푸근하게 애가 안 다가오네 하는 이런 이제 영어로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커들링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커들링이 부족한 이런 경우는 한 번쯤 우리 아이가 좀 약간 자폐 스펙트럼의 약한 상태가 아닌가라도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만 1세 미만의 영아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설명해 주신 것들을 언뜻 보니 제가 아직 아이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마치 아이가 굉장히 순하고 단순히 착하다라고만 이렇게 인식하시고 넘어가시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게 저희 동양권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다 괜찮다 기다려보자 했던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하고 분명히 연관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네, 있습니다.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예, 이런 예. 부분에서 좀 더 부모의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이 좀 더 자랐을 때 또 눈에 띄는 증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알기로는 뭐 한 가지 분야에 굉장히 집착을 한다든지 또 네. 특유의 굉장한 능력을 보인다든지 이런 네. 또 증상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까? 그 대표적인 증상 두 가지가 진단 기준에 네. 명확하게 제시가 되는데 그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적 커뮤니케이션과 네. 사회적 관심사가 아주 부족하거나 아예 부재한 경우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형적 증상 하나가 되겠고 나머지 하나가 이 비사회적인데 그 아이한테는 굉장히 현저하게 느껴져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표현으로 제한된 반복적 관심사 제한된 반복적 행동 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남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럴 수 행동이자 아무 의미 없는 자극인데도 네. 거기에만 이제 몰입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인지 발달이 만약에 이제 늦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좀 중등도나 중증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보이지만 네. 인지 발달이나 다른 축은 정상적으로 발달은 하는데 사회성 떨어지고 특정 자극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일부는 그런 서번트 증후군의 어떤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도 보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과학자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 하면 보통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을 꼽지 않습니까? 그렇죠. 뉴턴과 아인슈타인도 많은 학자들이 네. 과거 진단명으로 따지면 아스퍼거 증후군, 즉 경증의 자폐 스펙트럼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선은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무엇보다 이 치료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요. 치료 방법 가능한가요? 네. 조기에 진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기 진단에서 여러 가지 설문지도 쓰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칼스라고 하는 이제 아동기 자폐증 평정 적도라고 하는 그게 이제 참 중요한데 스크리닝 도구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칼스를 했고 거기서 나는 아니라고 나왔으니까 우리 애는 자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게 스크리닝 도구니까 정확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폐 정밀 검사가 중요한데 자폐 정밀 검사로서는 자폐증 관찰 스케줄이라고 하는 에이도스라고 하는 이거는 전문가가 직접 그 아이를 30-40분 정도 인터뷰를 하고 또 관찰하면서 내리는 아주 중요한 진단 도구고요. 또 두 번째 정밀 도구로서 부모를 오래 인터뷰하는 자폐증 진단 이 인터뷰라고 하는 그건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이런 검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공인된 트레이닝 센터나 공인된 트레이너에게 전문가가 그 공인된 코스를 밟아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검사할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 충북대병원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에는 임상심리 전문가께서 이 자격을 취득하셔서 그래서 충청권에서의 자폐 정밀 검사가 필요할 때 지금 계속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치료를 하는데 조기 치료가 중요하고요. 그렇죠. 보통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치료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2가지로 행동치료 프로그램과 커뮤니케이션 중재 프로그램 요 2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행동치료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이제 응용 행동 분석 ABA라는 방식에 기반한 행동치료로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쭉 퍼져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중재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다 퍼져 있는 이제 언어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치료로서 감각 통합 치료라든지 그리고 또 이 뭐 발달적 놀이 치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기 프로그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하지만 생애 주기별 도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소년기에도 필요한 프로그램, 성인기에도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먼저 발견이 된다면은 부모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기관을 찾아가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의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이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오늘은 오늘의 건강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기 증상이 발견된다면요, 전문가들을 찾아서 확실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은 충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손정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박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